안녕하십니까.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된 2-1조의 최인선입니다. 저희 조는 저를 포함하여 송재현, 김혜인, 김창송, 하구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제가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 기회로 시작하여 1장 마태복음 효과, 2장 1만 시간의 법칙, 3장 위기에 빠진 천재들, 4장 링컨과 오펜하이머의 결정적 차이, 5장 조세 플롬에게 배우는 3가지 교훈, 그리고 2부에서는 6장 켄터키주 혼란의 미스터리, 7장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 8장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 9장 마리타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 에필로그로 자메이카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책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1963년 9월 3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토론토 대학교 역사학을 나왔고요. 2005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워싱턴 포스트 경제부 과학부 기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이 책 아웃라이어를 포함하여 블링크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먼저 아웃라이어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웃라이어의 의미는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는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따로 분류되어 있는 물건을 뜻하는데요. 표본 중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지, 즉 이 책에서 다루는 의미로는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저번에 저희 중간 점검했을 때 마태복음 효과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대충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번에 교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효과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발표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효과란 옛 부자가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돈의 소유를 맡기었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요. 그 이후 주인은 여행을 떠났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그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 5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같이 장사를 해서 이와 같이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냥 그것을 땅에 주인의 돈을 묻었고 그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온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인데요. 1부의 이야기가 먼저 이 마태복음 효과의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핵심 키워드는 혜택, 환경, 노력, 합키입니다. 이 국기를 보시면은 캐나다인데 캐나다라는 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유독 겨울이 춥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캐나다에서는 겨울 종목의 스포츠에 대해서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지금 표를 보시면 캐나다 키 선수들은 1, 2, 3월생이 68%, 나머지 월이 32%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980년대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저 반슬리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명단을 보는 중 인접한 연령대의 생년월일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리고 그 나이에 맞춰 하키 클래스를 짜게 되는데요. 특히나 겨울에 태어난 1, 2, 3월생들에게는 더욱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로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구가 유명한데 미국도 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인원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분류하고 차별적으로 대하게 되면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캐나다는 기후에 따라 겨울 스포츠가 발달되어 마태복음 효과처럼 있는 자는 좀 더 풍족하게 된다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겨울에 태어난 특정 시기 아이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캐나다는 아이스 하키로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대답에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아이스하키의 1월생들이 모두 그냥 프로 레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과 연습을 거쳐서 도달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1만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피아노에 비하면 5,000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1,000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취미활동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음악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온 예로는 저희 모두 잘 알고 있는 비틀즈도 이 노래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1957년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7년 동안 함께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1980년 독일 함부르크에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급료가 좋은 것도 아닌데 관객들은 기울여주지 않았지만 이 비틀즈가 특별했던 거는 엄청난 시간을 관중 앞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 했던 그 모든 시간을 합하면 1년 반 넘는 기간에 270인 밤을 연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빌 게이츠는 비틀즈와는 다르게 집안 환경이 유복했는데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가 상당히 비쌌어요. 근데 빌 게이츠 집이 유복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빌 게이츠의 그 컴퓨터에 관심을 보여주는 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 결과 빌 게이츠는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해요. 둘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둘의 공통점은 엄청난 노력, 바로 1만 시간을 투자했기에 천재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둘의 바로 차이점입니다. 바로 가정 환경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둘 다 노력으로 인해 성공을 하게 되지만 뒤에 나올 이야기는 가정 환경의 차이로도 같은 천재가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키워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는 랭건과 오펜하이머를 비교하여서 가정 환경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랭건은 우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랭건은 장학금을 탈 만큼의 수제자였지만 가난하여 바쁜 나머지 장학금을 신청할 날짜를 맞추지 못하였게 됩니다. 랭건의 설득 끝에도 끝끝내 교수를 설득시키지 못하였고 그 뒤로 랭건은 생계 유지를 위해 대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펜하이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지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교수를 암살하려고 시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통해서 암살이라는 큰 죄에 비해 진짜 달디란 벌을 받아 그냥 산단센터로 보내지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 뒤로 대학교를 나와 전혀 관심도 없고 재능도 없는 과학관리자가 되어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실용지능이라는 것에서 있습니다. 실용지능은 IQ로 측정되는 분석 능력과 분리되는 다른 종류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회학자 아네트 라우가 말했습니다. 중상층 자녀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충족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와 달리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은 거리를 두고 행동하며 신뢰하지 않고 저항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오펜하이머의 부모는 교양 있는 방식으로 점잖게 설득하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격려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행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이런 실용지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오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장점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실용지능을 습득한 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랭건과 오펜하이머의 차이는 뭔가를 누구에게 말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실용지능을 갖추고 있는지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00% 저는 실용지능이 집안 환경의 차이로 나누어진다고 공감하지는 않는데, 실용지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는 가정 환경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랭거는 선도적인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낡은 말 농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100만 명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두뇌의 소유자가 지금껏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좀 더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방법을 몰랐고, 이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혼자서는 자기 길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올린 천재, 피아노 천재, 다 혼자만의 힘이 아닌 조력자가 있었기에 유능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키워드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백인과 흑인이 바로 생각났는데요. 백인의 정체성, 흑인의 정체성으로 나타내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아직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백인을 1대1로 만나거나 흑인을 1대1로 만났을 때 솔직히 좀 더 흑인을 1대1로 만났을 때 더 무서워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이 성공의 기회로 다가온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이 미국인들에게는 하대를 받을 시점에는 유태인들은 직업 자체에 갖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유명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분야의 법을 열심히 공부하던 때에 유태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던 유태인들만이 쌓고 또 쌓았던 법에 관해서 사회적 혼란이 초래가 되었기에 그것으로 인해 유태인들이 있는 유명한 로펌이 아닌 영세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었고, 결국 유명 로펌에 가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한 분야에서 알아주는 최고가 되어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체성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유명 로펌을 놓치고 영세한 로펌에 간 것이 성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대 상황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시대가 바뀌어 예전에는 수명이 지금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 노인복지 면에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자리가 위태로웠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에는 노인복지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버타운 이런 사업 쪽이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든 예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를 위해 미리 훌륭하고 많은 교사들을 준비하고 풍족한 취업 자리를 마련해 두기 때문에 그 시기의 학생들이 더욱더 다른 세대들의 학생들보다 성공의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 저출산 세대에 태어난 학생들은 그 전에 품질 좋은 교육과 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취업 자리로 인해 성공의 기회가 다양하고 많고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학생들은 평범한 교육과 서비스 공급 또한 다른 세대들보다는 받기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적은 취업 자리에 다른 세대보다 성공의 기회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고 저는 쉽게 미디어 쪽에서도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방송 쪽 일에 종사하는 만큼 연예인에 비유해 보았는데요. 서태지와 심은하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서태지와 심은하 둘 다 미디어가 발달된 지금 시기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과연 지금으로서 말하는 전설로 남을 수 있었는지 의문감이 들게 되었는데요. 서태지는 한창 활동할 때쯤에 신문 한 켠에 그 이지아 분이 미성년자였을 때의 동거 사실이 알려졌어요. 하지만 그때의 서태지 신비주의라는 이미지와 저희 나라의 보수적인 성향과 그리고 신문 한 켠에 나왔던 그것은 그냥 찌라시만으로 그냥 신문 한 켠에 루머로 묻히게 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일이 만약 지금 SNS가 발달된 이 시대 때 나타났다면 과연 그게 그냥 묻혀지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심은하 또한 아직도 20대 배우들이 내노라 하는 청순 여배우로 많이 꼽는데요. 이 여배우 또한 그때 한창 청순 여배우로 이름을 알렸는데
미성년자이었을 때 동거를 했었다라는 게 한번 뉴스로 엄청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미디어도 발달이 안 되었고, 그때 딱 타이밍이 북한의 김정일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묻혔어요. 이렇듯 시대 상황, 즉 타이밍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성공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태지나 심은하가 그 분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시대 상황이라는 기회가 무색하게 애초부터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비틀즈와 빌 게이츠도 과연 그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재능이 없었더라면 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한들 기회가 온다 한들 그 기회에 충족하여 성공할 만한 재능을 갖지 못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시대 상황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충분히 천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성공이 다양한 기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가, 양육되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등의 요인에 따라 누군가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순간 얻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에 부응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없다면 성공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아웃라이어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회가 성공의 키워드로 작용하지만 그것을 잡기까지 그리고 잡고 나서의 나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부였습니다. 준비만으로도 성공의 발판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1부 기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2부의 발표를 맡은 김찬성입니다. 네, 2부는 문화에 대한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말콤 글래드웰은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문화가 생활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6장 켄터키주 혼란의 미스테리주 키워드는 자존심, 명예문화, 문화적 유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문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명예문화는 한란마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두 집안의 아이가 서로 포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시비가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까지 집안의 문제로까지 커져서 이제 서로를 총기 난사까지 해서 서로를 살인하는 것까지 이어졌는데,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본인의 자존심을 걸고 또 명예를 중요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명예문화라고 합니다. 명예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이슬람 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여자들이 이렇게 감추고 다니고 해야 될 히잡과 차도르 같은 그런 걸로 감추고 다녀야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행을 한 남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성폭행을 당해서 더럽혀졌다 해서 그 딸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는 명예문화 중의 예시죠. 이렇게 자신의 사소한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그런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을 명예문화라고 합니다. 자, 7장에는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의 주요 키워드가 PDI, 의사소통, 어투, 문화적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는 위계질서에 따른 문화인데요. 여기에 대한 아비앙카 52편의 추락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주희야, 이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조종사가 관제탑에 있는 그 상사랑 말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알고 계시네요. 언제 들으셨길래 이렇게 잘 알고 계신가? 네, 이 아비앙카 52편의 추락사고는 단순히 그 조종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종사와
관제탑에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로의 어떤 질문이나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빨리 나를 도착시켜줘라. 나를 이렇게 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위계 질서를 지키느라 돌려 말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항공에서 시간을 허비한 비행기는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게 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고에서 국가적 의사소통의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왕국어법이라는 어투의 차이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왕국어법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돌려 말하는 어투의 돌려 말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른들이 이거 어떻나 자네 이러면은 별론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대놓고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도 좋지만 이러이러한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회유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왕국어법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출신 조종사는 왕국어법을 사용하는 문화이고 미국 출신 관제탑의 사람들은 왕국어법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여서 서로 지시를 내리거나 의견을 물었을 때 대화법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PDI라는 간격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PDI는 특정 문화가 위계 질서와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나라에서 이 지수를 적용시켜 보면 콜롬비아는 PDI가 높은 문화, 그리고 미국은 PDI가 낮은 문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PDI가 높은 문화인 거죠. 그래서 말할 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갖춰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 비앙카 52편의 추락사고를 보고 느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문화는 환경 문화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숫자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15는 15 16은 16 그러면 11은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말했죠 제가 11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2,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 10이고 5가 우입니다. 그러면 스, 우 이렇게 바로 숫자를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고 15는 15, 16은 16 그럼 11은 뭡니까? 11이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었고 왜 원틴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서 체계적인 숫자를 들 수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일단 그 숫자를 보고 다음 숫자까지 저희가 맞출 수 있어요. 20몇 이렇게 해도 저희가 바로바로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1, 11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거를 숫자로 변경해야 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숫자를 읽을 때 한국과 중국은 음절 발음의 시간이 짧아서 더 암기하는데 시간이 더 빨리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숫자를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에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시아인들은 벼농사를 짓는다. 이게 수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부지런함. 네. 아시아인들이 벼농사를 짓는데 1년의 노동량이 대략 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3,000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심어놓고 벼를 자라날 때까지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잘 최대한 많이 들어갔는지 또 수로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날씨도 보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과 관심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이러한 부지런함이
아시아인들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쌀동사 문화와 수학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수학은 제가 이과를 나와서 수학을 많이 풀어봤는데 진짜 수학은 많이 풀고 오답 체크해서 다시 또 풀고 또 틀리면 또 풀고 해서 계속 풀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학 안 풀리면 막 진짜 저는 책도 찢어봤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고통과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쌀농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심고 보고 계속해서 벌레는 없는지 물은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끈기와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수학과 쌀농사 문화가 같아서 이런 쌀농사 문화를 짓는 아시아인들이 더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있어서 수학을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콤 글래드웰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명예문화 그리고 지금 환경문화 이렇게 문화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문화는 특정한 형태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그 지역 문화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각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문화라고 해서 아까 명예문화처럼 다 좋은 문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문화도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문화들은 허용하고 또 잘못된 문화들은 고쳐가면서 저희들도 좋은 문화를 남겨주는 역사를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문라이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